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1부 육군 군의관을 지낸 존 H. 왓슨의 회상 하편 존 랜스의 증언. 우리가 로리스턴 가든 3번지를 나선 것은 낮 1시경이었다. 셜록 홈즈는 나를 데리고 가까운 전신국으로 가서 긴 전문을 송신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마차를 세워 잡아타고 마부에게 레스트레이드가 말해준 주소를 말했다. 뭐니 해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사실 난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판단이 서 있는 상태죠.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놓는 게 좋아요. 홈즈, 당신은 사람을 놀래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난 말했다. 아까 당신은 두 형사 앞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확신하는 건 아니죠? 아까 한 얘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난 그 집 앞에 내리자마자 두 줄의 마차 바퀴 자국이 인도 가까이에 붙어있는 걸 보았죠. 그런데 지난밤에 일주일 만에 비가 왔습니다. 거기 그렇게 깊이 펴있는 바퀴 자국은 간밤에 생긴 게 틀림없는 것이죠. 또 길엔 말발굽 자국도 남아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다른 셋에 비해 훨씬 또렷하게 베어있어서 새로 편자를 씌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기 시작한 뒤에 마차 한 대가 거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렉스는 그 다음에 그곳에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마차가 그 집 앞을 지나간 것은 어젯밤입니다. 그 마차를 타고 온 두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간 거죠.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요. 그런데 용의자의 키는 어떻게... 내가 물었다. 사람의 키는 대개 보폭으로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시시콜콜하게 나열해서 박사를 지루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난 마당의 흙과 집안의 먼지에 남아있는 발자국을 보고 그자의 보폭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내 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람이 벽에 글씨를 쓸 땐 본능적으로 자신의 눈높이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바닥에서 1m 80cm 이상 되는 곳에 씌어져 있었고요. 범인의 키를 계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난 물었다. 1m 30cm를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남자가 힘없는 노인일 리가 없죠. 정원에 있던 물 웅덩이의 폭이 그 정도였는데 그잔 분명히 웅덩이를 건너갔습니다. 에나멜 구두는 돌아갔지만 각진 구두코는 건너뛴 거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난 잡지에 실린 그 논문에서 말한 관찰과 추리의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손톱과 트리치노폴리 시가. 나는 말했다. 벽의 글씨는 검지에 피를 묻혀서 쓴 것이죠. 확대경으로 보니 글씨 아래 회벽이 약간 긁혔더군요. 글씨 쓴 사람의 손톱이 짧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모았습니다. 그것은 빛깔이 검고 조각이 얇게 떨어졌는데 그런 재가 나오는 담배는 트리치노폴리뿐이죠. 사실 난 담뱃재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죠. 난 시가든 관련이든 이름 있는 상표의 담뱃재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대견한 능력이죠. 뛰어난 탐정인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 같은 부류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섬세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불그레한 얼굴은... 난 또 물었다. 그건 상대적으로 과감한 추측이었지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아직도 혼란스럽군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둘이라면 말이죠. 도대체 그 두 남자는 어떻게 빈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을 태워준 마부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피살자에게 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 피는 누가 흘린 것이고
절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살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여자의 반지가 거기 있었던 겁니까? 무엇보다 살인범이 도망치기 전에 라헤라는 독일어를 써놓은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해서 난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박사께서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물론 난 굵은 줄기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지도 많이 있습니다. 벽에 쓴 글씨는 범인이 사회주의와 비밀단체를 암시하여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으려고 했던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건 독일인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께서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A는 독일식으로 쓰여져 있었죠. 하지만 진짜 독일인이었다면 틀림없이 라틴 문자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글씨를 쓴 자가 독일인이 아니라 서투른 흉내쟁이일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사의 혼선을 빚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술사의 요령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나의 수사 방법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박사는 내가 결국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요. 난 대답했다. 홈즈, 당신은 추리를 정밀 과학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 친구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마음속으로 흐뭇한 모양이었다. 난 홈즈가 자신의 방법에 대한 칭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것은 10대 소녀들이 예쁘다는 칭찬에 예민한 거나 같았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홈즈가 말했다. 에나멜 구두와 각진 구두코는 같은 마차를 타고 와서 팔짱이라도 낀 듯이 아주 다정하게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서 방 안을 오락가락했죠. 아니, 에나멜 구두는 가만히 서 있고 각진 구두코가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난 그 모든 사실을 먼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각진 구두코가 걷는 동안 점점 흥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것은 보폭이 커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화가 났죠. 그러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머진 단순한 추측과 짐작일 뿐이죠. 그래도 우리에겐 훌륭한 근거가 생긴 셈이니 이걸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부턴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저녁 때 난 노만 네루다의 연주를 들으러 할레 음악회에 갈 생각이니까요. 마차가 지저분한 거리와 어두운 골목길을 한없이 지나가는 동안 우린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마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어두운 동네에서 마차를 세웠다. 저기가 오들리 코트 입죠. 마부는 칙칙한 색깔의 벽돌담 사이에 뚫린 비좁은 틈을 가리키며 말했다. 돌아오실 때까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요. 오들리 코트는 기분 좋은 동네는 아니었다. 비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포석을 깔아놓은 네모진 마당이 나왔다. 누추한 집들이 사방에 줄지어 서 있었다. 우린 더러운 아이들과 색바랜 옷을 걸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마침내 랜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청동 문패를 달고 있는 46번지 집에 도착했다. 물어보니 순찰 경관은 자고 있었고 우린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랜스는 이내 응접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다가 불려나온 것이 못내 불만스러운 듯했다. 난 사무실에서 벌써 보고를 마쳤소이다. 그는 말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반파운드짜리 금화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우린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왔소. 그는 말했다. 아이고, 기꺼이 말씀드리죠. 경관은 작은 금화를 눈여겨보며 대답했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오. 랜스는 말털 소파에 앉아서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말하겠다는 듯 입맛살을 찌푸리고 생각을 더듬었다.
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 근무 시간은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입니다. 11시에 화이트 하트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만 빼면 제 담당 구역은 조용했죠. 1시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저는 해리 머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홀랜드 그로브 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우린 헨리에타가의 모퉁이에 서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경에 저는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나섰지요. 브릭스턴로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거기는 유난히 지저분하고 인적이 드문 동네인데요. 길을 내려가는 동안 마차가 한두 대 지나갔을 뿐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술이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전 로리스턴 가든에 두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 살았던 세입자 한 사람이 장티푸스로 죽었는데도 글쎄 집주인이 하수구를 그냥 방치해둔 탓이죠. 그래서 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전 그 집 현관 앞까지 갔다가 걸음을 멈추고 도로 정문으로 돌아 나왔겠지. 내 친구가 끼어들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랜스는 깜짝 놀라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셜록 홈즈를 응시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순철 경관은 말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집 현관 앞까지 갔는데 사방이 너무 조용하고 어두워서 전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무덤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지만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자기를 죽게 만든 하수구를 조사하러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섬뜩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문 앞으로 나와서 저희 랜턴 불빛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어?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잃은 개 한 마리 없었어요. 그래서 전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죠. 그래서 전 불빛이 흘러나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빨간 양초였어요. 그 불빛 아래... 알겠어.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진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시신을 발견하고 방을 몇 바퀴 돌아본 다음 시신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그 방을 나와서 주방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존 랜스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두 눈에 의혹의 빛이 스쳤다. 도대체 당신은 그때 어디에 숨어 있었지? 그는 외쳤다. 당신은 알아서는 안 될 것까지 알고 있군. 홈즈는 웃음을 터뜨리며 경관 앞에 명함을 던졌다. 날 살인 혐의로 체포할 생각이라면 하지 마시오. 난 늑대가 아니라 사냥개의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선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씨가 대답해 줄 거예요. 자, 계속합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랜스는 도로 주저앉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듯했다. 난 밖에 나가서 호각을 불었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저와 두 경관이 더 달려왔지요. 그때 길엔 아무도 없었어? 예, 그랬죠. 아무튼 멀쩡한 인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순경은 피식 웃었다. 전 순찰을 돌면서 술 취한 놈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식처럼 엉망으로 취한 놈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밖에 나갔을 때 놈은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콜롬바인의 새로운 깃발인가 그 노래를 고래고래 악을 쓰며 불러대고 있었습니다.
놈은 누굴 돕기는커녕 혼자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지요. 그 자가 어떻게 생긴 자였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존 랜스는 사건과 무관한 이 질문이 다소 불편한 모양이었다. 놈은 엄청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우린 그자를 경찰서에 데려다 놓았을 거예요. 그자의 얼굴과 옷차림을 보지 못했나? 홈즈는 안타까운 얼굴로 물었다. 뭐 저랑 같이 놈을 부축하면서 얼굴을 보긴 한 것 같습니다. 그자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었지요. 하지만 얼굴 아래쪽을 가리고 있어서... 이제 됐어. 홈즈가 소리쳤다. 그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소? 우린 그런 인간이 아니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경관은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는 집에 무사히 돌아갔을 겁니다. 그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소? 갈색 코트요. 혹시 손에 채찍을 들고 있던가요? 채찍이요? 아니요. 그건 뒤에 남겨놓고 왔겠지. 내 친구가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마차를 보거나 마차 소리를 들은 적은 없어? 예. 반파운드 여기 있어. 내 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쓰며 말했다. 이보시오, 랜스. 당신은 앞으로 승진하긴 글렀소. 머리를 그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쓸 줄 알아야지. 당신은 어젯밤에 경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소. 당신이 부축했던 그 사내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수이다. 우린 지금 그자를 찾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일에 대해 왈가왈부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난 그저 사실을 말해주는 거요. 갑시다, 박사. 우린 못 믿어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정보 제공자를 뒤로하고 마차를 향해 걸었다. 저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 마차가 하숙집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홈즈는 쓰디쓴 어조로 내뱉었다. 하늘이 내려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간밤에 그 주정뱅이의 인상착의가 살인범에 대한 당신 생각과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범인이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 까닭이 뭐란 말입니까? 그건 범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박사, 그건 반지 때문이요. 반지. 그자가 돌아온 것은 그것 때문이죠. 만일 그자를 붙잡을 뾰족한 수가 없다면 우린 어느 때건 그 반지를 미끼로 쓸 수 있습니다. 난 그자를 붙잡고 말 겁니다. 난 2대1로 내가 그자를 잡을 거라는 쪽에 걸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해 난 박사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그곳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랬다면 이렇게 멋진 연구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이것은 주홍색 연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술적인 표현을 좀 쓴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을 겁니다. 삶의 무채색 실꾸러미 속에 주홍빛 살인의 혈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실꾸리를 풀어서 살인의 혈맥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차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젠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노만 네루다의 공연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루다의 운궁법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녀가 그렇게 장엄하게 연주하는 쇼팽곡이 뭐였더라? 트랄랄랄랄라. 아마추어 탐정은 마차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서 종달새처럼 노래 불렀고 나는 인간 정신의 여러 측면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쇠약한 몸으로 아침에 나가 돌아다닌 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오후가 되자 나는 녹초가 되었다. 홈즈가 연주회를 보러 나간 다음 난 소파에 길게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때문에 내 마음은 과도한 흥분 상태에 빠졌고 이상야릇한 생각과 추측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눈을 감을 때마다 피살자의 뒤틀린 원숭이 같은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얼굴은 너무도 사악한 인상을 주었던 까닭에 그런 얼굴의 소유자를 이 세상에서 제거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정마저 느낄 정도였다. 인간의 얼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을 드러내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클리브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의 얼굴이 틀림없다. 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드리버라는 신사가 독살당했다는 내 친구의 가설은 괴이하게 느껴졌다. 난 홈즈가 피살자의 입가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 맡던 일을 기억해냈다. 홈즈는 뭔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점을 탐지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독이 아니었다면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시신엔 상처도 목 졸린 흔적도 없었다. 게다가 바닥에 그렇게 흥건하게 고여있던 피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도 홈즈도 쉽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모든 사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을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홈즈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몹시 늦은 것으로 보아 연주회에만 갔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저녁 식사는 그가 오기 전부터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연주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홈즈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다윈이 음악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윈은 인류에게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음악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아주 아득한 시절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나는 한마디 던졌다. 사람이 자연을 해석하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브릭스톨로 사건 때문에 좀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난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전투까지 경험한 마당에 신경이 좀 더 묻어줘야 할 텐데. 난 마이완드에서 전우들이 갈갈이 찢겨 죽는 모습을 맨정신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엔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수께끼가 있죠. 상상이 없다면 공포는 없으니까요. 오늘 저녁 신문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써놓았더군요. 그런데 시체에서 여자 반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잘된 일이죠. 어째서요? 이 광고를 좀 보십시오. 홈즈는 대답했다. 난 내일 날짜 조간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홈즈는 내게 신문을 건네주었고 난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습득물란에 실린 첫 번째 광고였다. 오늘 아침 브릭스톨루에서 장식 없는 여성용 금반지 습득 화이트 하트 태번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의 도로에서 발견했음.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베이커가 221B번지 왓슨 박사를 찾아올 것. 실례지만 박사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내 이름을 쓰면 그 돌대가리 수간들이 알아보고 참견하려고 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난 대답했다. 하지만 누가 정말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나한텐 반지가 없는데요. 아하, 여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는 반지 하나를 내밀었다. 이 정도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정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 갈색 코트의 샤네, 각진 구두코의 얼굴이 불그레한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가 직접 오지 않는다면 공범이라도 보내올 겁니다. 그런데 그자가 그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 관점이 옳다면, 그리고 나한텐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는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겁니다. 내 추측에 따르면
그자는 드리버의 시신 위로 몸을 굽혔을 때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는 나중에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반지를 찾으러 갔지만 그때는 이미 경찰이 그 집을 장악한 상태였죠. 그것은 그가 실수로 촛불을 켜놓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서 그는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취한 척해야 했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그자는 반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집을 나온 뒤에 길에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자는 신문의 습득물란을 열심히 찾아볼 겁니다. 물론 그는 이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이겠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보기에 반지와 살인사건을 결부시켜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자는 올 겁니다. 반드시. 우린 1시간 안에 그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난 물었다. 아, 그 다음 일은 나에게 맡겨두십시오. 그런데 무기는 갖고 계신가요? 예, 오래된 군용 리볼버 하나와 탄약통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총을 소지해서 장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인간이니까요. 물론 난 그자를 덮칠 겁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죠. 난 침실로 가서 홈즈가 말한 대로 했다. 내가 권총을 갖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식탁은 치워져 있었고 홈즈는 예의 바이올린 긁는 일에 심취해 있었다.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군요. 내가 들어서자 홈즈가 말했다. 방금 미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옳아요. 대관절 그게 어떤... 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올린 줄을 갈아줘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두십시오. 그자가 왔을 때 낌새를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얘기만 하세요. 나머진 나한테 맡겨두시고요. 그자를 너무 자세히 쳐다봐서 행여 놀래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제 8시가 됐군요. 난 시계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자는 아마 몇 분 안에 여기에 올 겁니다.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아,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열쇠는 그 안에 넣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어제 서가에서 골라낸 특이한 고수작입니다. 국가간의 정의라는 건데 로렌츠의 리에주에서 라틴어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갈색 표지의 조그만 책이 나온 것은 1642년 찰스 1세의 머리가 아직도 목에 단단히 붙어있을 때였습니다. 출판인은요? 필립 드 커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표지 안쪽에 색바랜 잉크로 윌리엄 휘트의 장서라고 씌어져 있죠. 도대체 윌리엄 휘트가 누구였을까요? 난 17세기의 실용주의 변호사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 필체에선 법률가 냄새가 나니까요. 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셜록 홈즈는 살그머니 일어나 의자를 문 쪽으로 밀었다. 한유가 밖으로 나가 빗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왓슨 박사님이 여기 사시오? 또렷하지만 목신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여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이 닫혔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걸음걸이가 질질 끄는 듯했다. 유심히 귀 기울이던 홈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갔다. 발소린 천천히 복도를 걸어왔다. 힘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난 소리쳤다. 방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기운찬 사내가 아니라 발을 절룩거리는 주름투성이 노파였다. 노파는 갑자기 환한 불빛 속에 들어와 눈이 부신 듯 무릎을 구부려 인사한 뒤 우리를 향해 흐린 눈을 깜빡이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홈즈를 흘끗 바라보니 그는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최선을 다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노파는 석간신문을 꺼내 우리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마음 좋으신 신사분네.
이 할망구가 온 건 이것 때문이라우. 노파는 다시 한번 무릎을 구부려 인사했다. 브릭스톤로의 결혼 금반지 말이오. 그건 이 달에 결혼한 지 꼭 1년 되는 우리 딸 셀리 거라우. 그년의 남편은 유니언호에서 급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놈이 배에서 내려 제 마누라를 찾아왔다가 그 반지가 없어진 걸 알면 어휴 그 다음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그놈은 맨정신일 때도 성질이 급한데 거기다 술까지 처먹은 놈은 말이오. 아우 글쎄 어젯밤에 그년이 그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이게 따님의 반지가 맞습니까? 난 물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파는 호들갑을 떨었다. 셀리란 년 복도 많지. 응? 이게 바로 그 반지라우.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난 연필을 집어들고 물었다. 하운드 디치 던컨가 13번지. 여기선 하품이 나올 만큼 멀어요. 서커스가 벌어지는 곳 어디에서도 하운즈 디치로 이어지는 길 중에 브릭스톤은 없습니다. 셜록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노파는 고개를 돌리고 눈저희가 불구스레한 작은 눈으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이 신사분이 물은 건 이 할망구이 주소 아니오. 노파는 말했다. 셀리란 년은 페캠, 응?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산다오. 그런데 할머니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성씨가 소여고 그녀는 데니스라오. 톰 데니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놈이 그래봬도 똑똑하고 일하는 건 깔끔하다오. 바다에 나가 있을 땐 말이오. 응? 회사에서 그놈 이상 가는 급사는 없을걸. 그런데 이놈이 육지로 나오기만 하면 그 여자의 수레근이. 예, 소유 할머니. 반지 여기 있습니다. 난 내 친구의 신호에 따라 노파의 말 허리를 자르고 말했다. 이건 따님 물건이 틀림없으니까 기쁘게 돌려드릴게요. 노파는 입속말로 감사와 축복의 말을 쏟아내며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절름절름 내려갔다. 셜록 홈즈는 노파가 방을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두꺼운 더블 코트와 스카프로 몸을 감싼 채 나타났다. 저 할멈이 뒤를 쫓아야겠습니다. 홈즈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할멈은 같은 패거림에 틀림없어요. 뒤를 따라가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갔다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1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홈즈는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노파는 길 건너편을 힘없이 걷고 있었고 홈즈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홈즈의 가설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제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리겠군. 홈즈는 내게 기다려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듣기 전까진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으니까. 그가 집에서 나간 것은 9시가 다 돼서였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멍하니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앙리 미르제르의 보헤미안의 생활을 뒤적거렸다. 밤 10시가 지나자 하녀가 방문 앞을 지나 침실을 향해 종종 걸음치는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묵직한 발소리가 방문 앞을 지나 침실 쪽으로 가는 것이 들렸다. 현관문에서 날카롭게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난 것은 거의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홈즈가 방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홈즈는 우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듯 어쩔 줄 모르다가 잠시 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런던 경찰국 형사들한텐 이 일을 비밀로 해야겠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소리쳤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려댔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난 결국 그들을 제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물었다. 난 나한테 불리한 얘기라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할멈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온갖 흉물을 다 떨더니 금방 지나가는 사륜마차를 세우더군요. 난 할멈이 어떤 주소를 대는지 들어보려고 최대한 따라붙었지만 그렇게 안달할 필요도 없었죠. 할멈은 길 건너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니까요. 하운즈 디치 던컨가 13번지로 가주게. 난 그 주소가 진짜 맞나 보다고 생각하고 할멈이 마차에 탄 걸 확인한 다음 마차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탐정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차는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부가 말고삐 한번 당긴 적이 없습니다. 난 그 집 문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차 뒤에서 뛰어내린 다음 모르는 척하고 길을 내려갔죠. 마차가 서는 게 보이더군요. 마부가 뛰어내려서 문을 열고 손님이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할망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마부가 텅 빈 마차 안을 미친 듯이 뒤지면서 별의별 욕을 다 퍼붓고 있더군요. 할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부는 요금도 받지 못한 것 같더군요. 13번지에 가서 물어보니 집주인은 캐스웍이라는 점잖은 표고업자였고 소연한 테니스라는 사람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러면 다리를 저는 그 힘없는 할머니가 달리는 마차에서 그것도 마부나 당신에게 들키지 않고 뛰어내렸다는 겁니까?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할머니는 무슨 얼어 죽을 할머니. 셜록 홈즈는 날카롭게 말했다. 속아 넘어간 할머니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자는 젊은 놈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힘이 좋은 치였어요. 그뿐입니까? 전문 배우 뺨치는 연기력에 분장은 가히 최고의 솜씨였죠. 그자는 자기가 미행당나는 사실을 알고 나를 따돌리기 위해 그런 수를 쓴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쫓는 자는 우리 생각과 달리 혼자가 아닌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자에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아, 그런데 아주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어서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정말 몹시 피곤했으므로 난 그의 말을 따랐다. 홈즈는 오랫동안 자지 않고 연기나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난 저음의 구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듣고 그가 여전히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있음을 알았다. 토비아스 크렉슨, 능력을 과시하다. 다음날 신문엔 브릭스턴 수수께끼라고 명명된 사건에 관한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어느 신문에나 장문의 사건 기사가 실렸고 일부 신문에선 그에 관한 사설까지 덧붙였다. 신문 기사인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정보도 들어있었다. 난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개 철해놓았다. 그중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그동안 범죄의 역사에서 외국인이 등장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피살자의 이름이 독일식이라는 점,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벽에 남겨진 섬뜩한 글씨 등을 종합하여 정치적 망명력이나 혁명가에 의한 범행 쪽에 무게를 두었다. 미국엔 수많은 사회주의 조직이 있는데 피살자는 그 조직의 불문율을 어겨서 이곳까지 추적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신문에선 중세의 비밀법정 뱀게리히트,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독약 아쿠아 토파나, 카르보 나리당, 프랑스의 악명 높은 여자 살인마 브랭 빌리에, 다윈 이론, 멜서스의 인구법칙, 레트클리프 하이웨이 살인사건 등을 장황하게 언급하고 난 뒤 정부를 준절하게 꾸짖는 한편 영국 내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스탠더드는 이러한 종류의 무법행위는 주로 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건은 대중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그에 따라 모든 권위가 약해지는 때에 발생된다. 피살자는 런던에 몇 주 동안 체류했던 미국인 신사였다. 그는 캠버웰의 토웨이 테라스에 소재한 마담 샤르팡티에의 하숙집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개인 비서인 조셉 스테거슨 씨와 함께 여행에 나섰다. 이 두 사람은 지난 화요일 하숙집 여주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리버풀행 급행 열차를 탈 거라며 유스턴역으로 떠났다. 나중에 이들은 기차역에서 목격되었다. 그러나 앞서 보도된 대로 드리버 씨가 유스턴에서 한참 떨어진 브릭스턴로의 빈집에서 시체로 발견되기까지 그 뒤 이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드리버 씨가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혹은 어떻게 범인과 만났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스테거슨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런던 경찰국의 레스트레이드 씨와 그렉슨 씨 두 사람이 사건에 투입되더니 다행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명성이 높은 이들 두 형사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 뉴스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범죄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자유주의의 독선과 증오가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를 자극하면서 영국 해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겪은 쓰라린 체험에 대한 기억만 아니라면 훌륭한 시민이 되었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엔 엄격한 내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긴 벌은 죽음이다. 현재 비서 스테거슨 씨를 찾아내고 피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살자가 하숙했던 집의 주소를 밝혀낸 것은 수사상의 큰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런던 경찰국 소속 그렉슨 씨의 날카로운 통찰과 노력에 힘입은 것임에 밝혀둔다. 셜록 홈즈와 난 아침 밥상머리에서 같이 이런 기사들을 읽어내렸다. 그는 이 기사들을 상당히 재미있어 하는 듯 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점수를 따는 쪽은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이라고요. 아유, 그건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두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범인을 놓치면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죠. 실속을 차리는 건 저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추종자에 둘러싸여 있을 테니까요. 바보에게는 항상 그에 대해 감탄하는 더 큰 바보가 있다. 라는 프랑스어 속담이 있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죠? 바로 그때 아래층 홀에서 어지럽게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는 외쳤다. 여럿이서 우당탕탕 퉁탕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하숙집 주인이 질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이커가 특공대입니다. 내 친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더기를 입은 불황아 대여섯이 들이닥쳤다. 차렷! 홈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어린 양아치 6명이 더러운 조각상처럼 일렬로 서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앞으로 보고할 것이 있으면 위긴스만 올려보내고 너희들은 길에서 기다려야 한다. 위긴스, 어때? 알아냈나? 아직 못 알아냈습니다, 선생님. 그중 하나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 계속 알아봐라. 활동비는 여기 있다. 홈즈는 1실링씩 나누어 주었다. 자, 이제 가봐라. 다음번엔 좀 더 나은 보고를 하도록. 홈즈가 손짓하자 불황아들은 쥐새끼처럼 복도를 뛰어내려갔다. 곧 거리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어린 거지 하나가 경찰 대여섯 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홈즈는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저런 아이들은 안 가는 데가 없고 못 듣는 얘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눈치 하나는 비상하죠. 저런 아이들을 조직해 놓으면 그 다음부턴 저절로 알아서 굴러갑니다. 이 브릭스턴 사건에서 저 아이들의 힘을 빌리는 겁니까? 난 물었다. 네, 그렇죠. 꼭 확인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하, 이젠 아주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겠군요. 저기 그렉슨이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군요. 자, 다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싶더니 금발의 형사가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와 거실에 들이닥쳤다. 마침 집에 계시는군. 그렉스는 큰 소리로 외치며 홈즈에게 달려들어 손을 덥석 잡았다. 축하해 주시구려. 내가 모든 것을 깨끗이 밝혀냈어. 표정이 풍부한 내 친구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드디어 가닥을 제대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물었다. 가닥을 제대로 잡았느냐고? 아니요, 선생. 우린 범인을 체포했소이다. 범인의 이름은? 아서 차펜티어, 대영제국 해군 중사요. 그렉스는 가슴을 쭉 펴고 만족스러운 듯 통통한 두 손을 마주 비볐다. 셜록 홈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씩 웃고는 말했다. 이리 앉으셔서 담배 한 대 태우시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스키를 좀 갖다 드릴까요? 그거 좋죠. 형사가 대답했다. 아유, 어제부터 정신없이 돌아다녔더니 이젠 녹초가 되었소이다. 선생도 알다시피 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단 정신적인 긴장 때문에 그렇죠. 셜록 홈즈 선생, 우린 다 같은 정신노동자 아니요.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이해할 거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홈즈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형사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흡족하게 시가를 빨았다. 그러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리며 웃어대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건 그가 외쳤다. 저 바보 같은 레스트레이드 일이요. 그 친구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지금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소이다. 그 친구는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비서 스테거스를 뒤쫓고 있어. 아마 지금쯤은 틀림없이 그를 잡았을 거요. 그렉스는 생각만 해도 우스운지 숨이 막히도록 웃어댔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단서를 잡았습니까? 선생, 네가 말해주리다. 물론 왓슨 박사도 들으셔야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절대로 발설하지 마시오. 내가 제일 처음 부딪힌 어려움은 피살된 미국인의 신원을 밝혀내는 일이었어. 어떤 사람들은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거나 누가 제 발로 걸어와서 정보를 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토비아스 그렉슨의 방식이 아니거든. 선생은 피살자의 옆에 있던 그 모자를 기억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캠버웰로 129번지 존 언더우드 앤 선즈 재모점에서 만든 모자였죠. 홈즈가 말했다. 그러자 그렉스는 어쩐지 풀이 죽은 듯했다. 그가 말했다. 선생도 그걸 보았을 줄은 몰랐어. 거길 가보셨어? 아니요. 저런. 그렉스는 안심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회를 놓치셨구려.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오. 위대한 정신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홈즈는 설교조로 말했다. 난 언더우드 재모점에 갔었어. 그리고 주인한테 이리저리하게 생긴 모자를 판 적이 있느냐고 물었죠. 주인은 장부를 뒤지더니 금세 그걸 찾아냈어. 알고 보니 그 모자는 토케이 테라스의 차펜티어 하숙집에 머무는 트리버 씨에게 배달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난 하숙집 주소를 입수했던 거요. 비상하군요. 정말 비상해요. 셜록 홈즈가 중얼거렸다. 난 그 다음에 차펜티어 부인을 찾아갔어. 형사는 말을 계속했다. 부인은 창백한 얼굴에 몹시 지쳐 보였어. 딸도 그 옆에 있었는데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소녀더군요. 내가 말을 꺼내는데 딸의 눈자위가 붉어지더니 입술이 떨립디다. 난 그걸 놓치지 않았어. 난 뭔가 더 있다는 걸 냄새 맡은 거요. 셜록 홈즈 선생, 이 선생도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단서를 포착하면 어떤 이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잖소. 최근에 이 집에서 머물렀던 클리브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난 이렇게 물었소.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부인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았소. 딸은 울음을 터뜨렸죠. 난 두 모녀가 단순히 드리버 씨의 죽음 때문에 놀라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감잡았죠. 드리버 씨가 몇 시에 기차를 타러 떠나셨습니까? 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녁 8시예요. 부인은 동요를 숨기려고 애쓰며 말했어. 비서인 스테거슨 씨는 저녁 9시 15분 기차와 11시 기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9시 15분 기차를 타겠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때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부인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 얼굴이 완전히 낯빛으로 되더군. 부인은 잠시 뜸들이다가 목이 쉰 듯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예라는 한마디를 간신히 토해냈어.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소이다. 그러다가 딸이 침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했어. 그런 거짓말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딸이 이렇게 말했소이다. 우리 이 신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드리버 씨는 여기 다시 왔잖아요. 오, 하느님. 차펜티어 부인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외쳤소이다. 네가 오빠를 죽이려 드는 거냐? 오빠를 위해서라면 진실을 말하는 게 나아요. 딸은 단호하게 대답했어. 사실 그대로 털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난 말했어. 반만 털어놓은 것은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이만 못하지요. 게다가 부인은 우리가 사실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앨리스, 이건 네 책임이다. 부인은 이렇게 소리치고 나를 바라보았어. 형사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그 녀석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걔한텐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의 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니 그 애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애의 고결한 인격과 군인이라는 신분, 바른 행실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실을 깨끗이 털어놓는 겁니다. 나는 대답했어.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아드님이 결백하다는 게 분명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얘야, 넌 나가 있거라. 엄마가 말하자 딸은 방을 나갔지요. 형사님, 전 형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다 털어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엾은 딸이 말해버렸으니 할 수 없군요. 일단 말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어요. 아유, 그럼요. 예, 현명하십니다. 난 이렇게 말해주었소. 드리버 씨는 거의 3주 동안 여기서 지냈습니다. 비서 스테건슨 씨와 동행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의 가방마다 코펜하겐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기착지가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건슨은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드리버 씨는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완전히 정반대였답니다. 드리버 씨는 태도가 거칠고 사람됨이 상스러웠어요. 글쎄 이 집에 온 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무리하게 굴었거든요. 난 12시 이후엔 거의 맨정신으로 있는 법이 없었고 여자 하인들을 보면 집적대면서 희롱하는 게 일이었답니다. 제일 나쁜 것은 우리 딸 앨리스에게도 점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 사람은 딸에게 몇 번인가 추잡한 말을 했지만 다행히도 우리 아이가 너무 순진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한 번은 그 애의 팔을 잡아당기며 껴안기도 했답니다. 그 무도한 행동을 보고 비서 양반이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인을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아유, 그런데 왜 참고 계셨습니까? 내가 물었소이다. 어느 때건 하숙인을 내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차펜티어 부인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얼굴을 붉혔소. 전 그 인간이 여기 온 날부터 당장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부인은 말했소. 하지만 유혹이 너무 컸답니다. 하숙비가 1인당 하루 1파운드씩, 일주일이면 14파운드였죠. 그런데 요즘은 비수기잖아요. 과부의 몸으로 해군에 있는 아들 치닥거리에 돈이 좀 많이 들어야죠. 그놈의 돈이 원수죠. 저는 꼭 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걸 보고 이젠 끝이다 싶어서 당장 나가달라고 했죠. 드리버 씨가 이 집을 나간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아이, 그런데요. 그 인간이 마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그때 마침 휴가를 나왔는데 전 아들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성격이 불같은 데다가 제 누이 동생을 끔찍히 위하거든요. 두 사람을 보내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휴,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리버 씨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잔뜩 흥분해 있는 데다가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저와 제 딸이 앉아있던 방에 들어와서는 기차를 놓쳤다는 등 횡설수설하더군요. 그러더니 딸한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넌 다 컸다. 그 인간이 그러더군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단 말이다. 이 아저씨한테는 돈이 많단다. 여기 있는 할망구한테는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나랑 가자. 내가 공주처럼 살게 해줄 테니. 불쌍한 딸이가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놈이 딸의 손목을 틀어쥐고 강제로 문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비명을 질렀고 그때 아들 아서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지거리에 치고 받고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전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눈을 들었을 때 아서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문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 자식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들은 말했죠. 그래도 저 자식이 무슨 짓을 하는지 쫓아가 봐야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모자를 쓰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린 드리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차펜티어 부인은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때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 때가 있었어. 하지만 난 부인의 말을 전부 속기로 기록해뒀소이다. 그러니까 틀릴 리는 없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얘기군요. 셜록 홈즈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차펜티어 부인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형사는 말을 계속했다. 난 이 순간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 난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방법은 여자들한텐 항상 잘 먹혀들거든. 아들이 집에 온 시간이 몇 시인지 물었소이다. 모르겠어요. 부인은 말했어. 모른다고요? 예, 모릅니다. 그 애는 현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건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 수 있죠. 아드님이 돌아온 건 부인이 잠자리에 든 다음이었나요? 네, 부인이 자러 간 시간은 몇 시쯤이었죠? 11시쯤이요. 그러면 아드님은 적어도 2시간은 밖에 나가 있었군요. 네, 새벽 4시나 5시쯤에 들어왔나요? 네. 아드님은 그동안 무엇을 했지요? 모르겠어요.
부인은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채 대답했소이다. 물론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소. 난 경관 둘을 데리고 차펜티어 중사를 찾아서 체포했소이다. 내가 어깨를 탁 치며 순순히 따라오라고 경고하자 그 친구는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더군. 제가 그 드리버라는 악당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아무도 드리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낸 것이 제일 의심스러웠어. 정말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 친구는 드리버를 쫓아갈 때 가지고 갔다던 그 무거운 지팡이를 아직도 들고 있었어. 그건 굵은 참나무 곤봉이었어. 그러면 당신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차펜티어가 브릭스턴로까지 드리버를 쫓아갔다는 거죠. 거기서 둘은 다시 한번 옥신각신했고 그러다가 드리버는 그 지팡이로 한 방 얻어맞고 즉사한 거요. 복부의 위 부분을 정통으로 맞으면 아무 외상도 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말이요. 그날 밤은 비가 와서 길엔 행인이 없었어. 그래서 차펜티어는 드리버의 시체를 빈집에다 끌어다 놓은 거요. 촛불과 빗자국, 벽에 쓴 글씨, 그리고 반지 따위는 모두 경찰 수사의 혼선을 빚기 위한 장치들일 거요. 하하하, 정말 훌륭합니다. 홈즈는 격려조로 말했다. 그렉슨?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뭔가를 해내겠군요. 하하하, 나도 내가 그렇게 깔끔하게 일처리를 한 점이 자랑스럽소. 형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 청년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구먼. 자기가 드리버의 뒤를 쫓아가니까 그가 자기를 떼내기 위해 마차를 잡아탔다고 말이오. 그래서 집에 오는데 옛날에 같은 배를 탔던 선원을 만나서 한참 동안 같이 산책했다고 했소. 하지만 그 선원이 어디 사는지 묻자 우물쭈물하며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소. 난 사건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운 건 레스트레이드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어. 난 그 친구가 허탕치고 올 것 같아 걱정이요. 아이고 저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논다더니. 그것은 정말 레스트레이드였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계단을 올라와서 방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평소에 그 경쾌하고 확신에 넘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불이 잔뜩 죽어있을 뿐 아니라 단정하던 옷차림마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셜록 홈즈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온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동료를 보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기 때문이다. 레스트레이드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이상한 사건은 처음이요.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요. 아하, 레스트레이드군. 자넨 그렇게 생각하나? 그렉슨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난 자네가 그런 결론을 내릴 줄 알았네. 그래. 조셉 스탠거슨 비서는 찾았나? 조셉 스테거슨 씨는 레스트레이드는 침통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 6시경에 헬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서 살해당했네. 어둠 속의 빛.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정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우린 깜짝 놀랐다. 그렉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다가 남은 위스키를 엎질렀다. 난 말없이 홈즈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스테거슨도. 홈즈는 중얼거렸다. 사건이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었어. 레스트레이드가 의자를 잡아당기며 투덜거렸다. 꼭 무슨 참모회의에 온 기분이요. 그런데 그건 틀림없는 정보인가? 그렉슨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난 지금 스테거슨이 투숙했던 호텔에 다녀오는 길이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날세. 우린 여태까지 그렉슨 형사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있었죠. 홈즈는 말했다. 우선 스테거슨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겠소. 레스트레이드는 의자의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스테거슨이 드리버의 죽음과 관계 있다는 심정을 갖고 있었소.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난 셈이요. 어쨌든 난 스테거슨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에 뛰어들었어. 드리버와 스테거슨 두 사람은 3일 저녁 8시 반경에 유스턴역에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어. 그리고 밤 2시에 드리버는 드릭스턴로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당면한 문제는 8시 반에서 범행이 일어난 시각까지 스테거슨의 행적을 밝혀내고 그의 소재를 찾아내는 거였어. 난 리버풀에 전보를 쳐서 스테거슨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그런 남자가 미국행 배에 승선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난 유스턴 부근에 있는 호텔과 하숙집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소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난 드리버와 비서가 헤어졌다면 비서는 당연히 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다시 기차역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둘이 사전에 모종의 약속을 해놓았을 수도 있죠. 홈즈가 한마디 거들었다. 바로 그거요. 난 어제 저녁 내내 유스턴 일대를 뒤지고 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8시에는 리틀 조지가의 헨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 도착했어. 프런트에서 혹시 스테거슨 씨가 투숙했느냐고 묻자 제깍 대답이 돌아왔어. 아이고, 손님께서 기다리시던 분이 이제야 오셨군요. 프런트 직원이 말했소이다. 손님께서는 어떤 신사분이 올 거라며 이틀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나는 물었어. 예, 이 스테거슨 씨는 지금 2층 객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9시에 깨워달라고 하셨지요. 당장 올라가서 만나봐야겠네. 나는 말했어. 내가 기습적으로 나타나면 스테거슨은 당황한 상태에서 뭔가를 털어놓을 것 같았어. 호텔의 구두 닦기가 자진해서 나를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소이다. 그 방은 2층에 있었는데 작은 복도를 거쳐야 했어. 구두 닦기는 내게 그 방문을 가리켜주고 돌아섰소이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 경력 20년의 내가 보기에도 구역질 나는 뭔가가 눈에 띄었소이다. 방문 밑으로 빨간 리본 같은 핏줄기가 꼬불꼬불 새어나와 복도 건너편에 자그마한 피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요. 난 소리를 질렀고 구두따기가 깜짝 놀라 돌아섰어. 그 친구는 그걸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소이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우리 둘이 어깨로 밀어서 문을 열었어.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창가인 물건이 마구 흩어져 있었어. 그리고 잠옷 차림의 남자가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어. 팔다리가 차갑게 굳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았어. 시체를 돌려 눕히자 구두 닦기는 그가 조셉 스테거슨이라는 이름으로 투숙한 신사라는 것을 곧 알아보았어. 사인은 왼쪽 가슴에 깊은 자상이었어. 칼이 심장을 관통한 게 틀림없어 보였소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어. 피살자의 시신 위쪽에 뭐가 있었을 것 같소? 셜록 홈즈가 대답하기 전부터 난 어떤 끔찍한 것을 예감하고 모골이 소면해졌다. 피로 쓴 나해. 홈즈가 말했다. 바로 그거요. 레스트레이드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얼굴 없는 살인자의 행동인 아주 규칙적이고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의 범죄 행각은 유난히 소름 끼쳤다. 전쟁터에서도 너끈히 견뎌낸 나의 신경은 그 생각을 하자 찌릿찌릿해왔다. 그런데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레스트레이드는 말을 계속했다. 바로 그것은 우유 배달 소년이요. 그 소년은
호텔 뒷길로 해서 우유가게에 가던 중이었어. 그런데 보통 때는 길바닥에 놓여있던 사다리가 2층의 어느 방 창문 밑에 세워진 것을 보았어. 그 방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다오. 그 남자는 너무도 태연해서 그 애는 그 남자가 호텔에 불려와서 일하는 목수나 가구장인 줄 알았다오. 그래서 마음속으론 일을 시작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던 거요. 하지만 언뜻 보기론 키가 크고 얼굴이 유난히 붉고 긴 갈색 코트를 입었다고 했어. 놈은 범행을 한 후에 잠시 지체했던 것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세면대에 핏물이 고여 있었고 시트엔 그자의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칼을 닦은 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 말이요. 살인범의 인상착의가 홈즈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으므로 나는 홈즈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기뻐하거나 만족해하는 빛은 없었다. 현장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전혀. 스테거슨의 주머니엔 드리버의 지갑이 들어있었지만 스테거슨이 모든 계산을 다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요. 지갑 속엔 80몇 파운드가 들어있었고 없어진 것은 없었어. 이 기묘한 범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오. 또 피살자의 주머니에 서류나 메모 같은 건 없었고 한 달 전 클리브랜드에서 보낸 JH는 유럽에 있음이라고 씌어진 전보 한 장이 달랑 들어있었어. 보낸 이의 이름 같은 건 없었소이다. 그 밖엔? 홈즈가 물었다. 그 밖엔 별로 중요한 게 없었어. 침대 위엔 자기 전에 읽던 소설이 한 권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엔 파이프가 있었어. 또 탁자 위엔 물 한 잔이 있었고 장틀엔 알약이 2알 들어있는 작은 약상자가 있었소이다. 셜록 홈즈는 기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마지막 고리가 발견됐군요. 그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두 형사는 놀란 얼굴로 홈즈를 응시했다. 내 친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내야 하지만 드리버와 스테거슨이 역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비서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굵직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 알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여기 있어. 레스트레이드가 조그만 하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본서 금고에 보관해둘 생각으로 상자와 지갑, 전보를 다 가져왔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알약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져올 생각은 별로 없었소이다. 이리 좀 줘보시죠. 홈즈가 말했다. 자, 박사.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건 보통 알약입니까? 그렇진 않았다. 그것은 은회색의 작고 둥근 알약으로 햇빛에 비춰보니 거의 투명했다. 이렇게 가볍고 투명한 걸 보니 물에 녹을 가능성이 높군요. 나는 말했다. 정확하게 보셨군요. 홈즈는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아래층에 내려가서 어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박사에게 안락사 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그 병든 테리어를 좀 데리고 와주시겠습니까? 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개를 안고 올라왔다. 병든 테리어의 힘겨운 숨소리와 흐릿한 눈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 그 눈처럼 새하얀 주둥이는 개가 이미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난 테리어를 양탄자 위의 방석에 올려놓았다. 자, 이제 이 알약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홈즈는 주머니 칼을 꺼내서 알약을 쪼갰다.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절반은 도로 상자에 넣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물을 조금 넣은 이 포도주 잔에 넣고요. 약이 금세 녹는 걸 보니 박사 말이 옳다는 걸 알겠군요. 참 재미있군. 레스트레이드는 자신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조셉 스테거슨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인내.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알약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젠 맛을 내기 위해 우유를 좀 타겠습니다. 이걸 주면 아마 잘 먹을 겁니다. 홈즈는 말하면서 포도주 잔에 든 것을 접시에 쏟아서 테리어에게 내밀었다. 걔는 순식간에 접시를 싹싹 핥았다. 셜록 홈즈의 태도가 하도 진지해서 우리 모두는 그의 분위기에 동화된 채 숨죽이고 앉아서 어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걔는 방석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여전히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약을 먹어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진 점이 없는 것은 분명했다. 홈즈는 시계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변화 없이 1분, 2분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엔 말할 수 없이 상심하고 원통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들기며 조바심 치는 사람의 모든 증상을 다 보여주었다. 그가 너무도 상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진심으로 안타까웠지만 두 형사는 홈즈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듯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우연에 일칠 리가 없어. 홈즈는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미친 듯이 오락가락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드리버의 가방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그 알약이 스테거슨의 사망 후에 실제로 발견됐어.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나의 추리가 연쇄적으로 다 틀렸을 리는 없는데.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가엾은 개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말이야. 아, 맞아. 바로 그거야. 홈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약상자로 달려갔다. 그리고 남은 알약을 꺼내 반으로 자른 다음 물에 녹이고 우유를 첨가해서 테리어에게 주었다. 불운한 짐승은 접시에 혀를 대는 듯하더니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벼락을 맞은 듯이 뻣뻣해지면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셜록 홈즈는 긴 한숨을 내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좀 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 추리의 결과에 반하는 사실이 나타날 때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했죠. 상자에 있는 알약 2개 중에서 하나는 치명적인 독약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맹탕이었습니다. 난 약상자를 보기 전부터 그 정도는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아연실색해서 홈즈가 과연 제정신인지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죽은 개는 그의 추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안기가 서서히 거치는 듯하면서 어렴풋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전혀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홈즈는 말을 계속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사를 시작할 때 하나뿐인 진짜 단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난 다행스럽게도 그것의 의미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의 최초의 가설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한편 그것의 논리적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듯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날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갔죠. 가장 일상적인 범죄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건엔 새롭거나 특이한 점들이 없어서 추리를 전개시켜 나가기가 곤란하니까요. 피살자의 시체가 이 사건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든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치들 없이 그냥 길에서 발견됐다면 이 살인사건은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의 이상한 요소들은 사건을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긴커녕 그 반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연설에 귀 기울이고 있던 그렉슨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셜록 홈즈 선생, 잠깐만. 우린 선생의 머리가 비상하고 수사 기법이 독창적이라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가 아니오. 문제는 범인을 잡아내는 거요. 나도 수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내가 세운 가설은 틀린 것 같소. 차펜티어 군이 이 두 번째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니까 말이오. 레스트레이드도 스테거슨을 추적했지만 역시 틀린 것 같소. 그런데 선생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암시를 줬는데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소. 자자, 이제 선생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됐소. 선생은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소이까? 홈즈 선생, 그렉슨의 말이 옳은 것 같소이다. 레스트레이드가 거들었다. 우리 둘 다 노력했지만 둘 다 실패했소. 난 이 방에 들어온 뒤에 선생이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한 번 이상 들었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감추지 마시오. 나도 거들었다. 범인 체포를 지체하는 것은 그자에게 제3의 범행을 저지를 여유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가자 홈즈는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생각에 잠겼을 때 의뢰하던 대로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을 겁니다. 홈즈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자를 붙잡을 가능성에 비하면 이름 따윈 사소한 것이죠. 난 범인 체포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사전에 다 손을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는 영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날뛰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더구나 범인은 그에 못지않게 두뇌가 비상한 제3의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죠. 범인이 포위망이 좁혀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체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자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 날엔 그자는 이름을 바꾼 뒤에 인구 400만의 대도시 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난 두 분 수사관의 감정을 건드릴 의도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일당이 공권력에게는 힘이 붙이는 상대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두 분의 조력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죠. 물론 범인 체포에 실패하는 날엔 지금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나 혼자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범인 체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노라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이 약속 또는 경찰의 수사력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렉슨은 머리카락 끝까지 빨개졌고 레스트레이드의 두 눈은 호기심과 분노로 번쩍거렸다. 그러나 누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거리의 불황안을 대표하는 위긴스가 더러운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경례를 붙이고 말했다. 선생님, 아래층에 마부를 데려왔습니다. 아하, 잘했다.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런던 경찰국에서도 이런 수갑을 쓰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강철 수갑 하나를 끄집어냈다. 이 용수철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십시오. 이건 단번에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수갑 채울 상대만 있다면 말이요. 좋습니다. 좋아요. 홈즈는 빙글거리며 말했다. 마부한테 짐 꾸리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겠군. 위긴스, 가서 마부를 올려보내라. 내 친구가 여행을 떠날 것처럼 말했으므로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여태까지 그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홈즈는 그것을 끌어내 묶기 시작했다. 마부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열심히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여보게 마부, 와서 고리 채우는 것 좀 도와주게. 무릎 꿇고 앉아 짐을 꾸리던 홈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마부는 어쩐지 언짢은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짐 꾸리는 것을 거들기 위해 홈즈 옆에 앉았다.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찰칵 소리가 들리며 셜록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그가 눈을 빛내며 외쳤다. 신사 여러분,
이노크 드리보와 조셉 스테거슨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다. 나는 그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홈즈의 득이에 찬 얼굴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요술에라도 걸린 듯 자신의 손목에서 반짝거리는 수갑을 멍하니 바라보던 사나운 얼굴의 마부. 순간적으로 우린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마부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홈즈의 팔을 뿌리치고 창문으로 돌진했다. 창문 유리와 창틀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졌으나 마부가 창밖으로 몸을 날리기 전에 그렉슨, 레스트레이드, 홈즈가 사슴 사냥개의 무리처럼 달려들었다. 마부는 방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왔고 무시무시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힘이 좋고 흉포한 그는 우리넷을 뿌리치고 또 뿌리쳤다. 마부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유리창이 그대로 돌진한 까닭에 그의 얼굴과 손은 갈갈이 찢겼으나 그에게 피를 흘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레스트레이드가 목덜미에 간신히 손을 집어넣고 반쯤 목을 졸랐을 때에야 그는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우린 그의 발까지 결박한 다음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숨을 몰아쉬며 일었었다. 이 앞에 이자의 마차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는 말했다. 이자를 거기 태워서 경찰 본부로 호송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사 여러분? 홈즈는 빙긋이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우린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부턴 제게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으니 이젠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1부 육군 군의관을 지낸 존 H. 왓슨의 회상 완. 오늘 밤 책 한 잔.